퍼머컬처, 퍼마컬처 이렇게 돼 있어. 박사님이 농촌 쪽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이건 파머컬처겠군요. 농구의 문화. 뭐 이런 건가? 네. 원장님 아셨어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석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 석유가 모자란다 그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건 농업 생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식량 안보랑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을 컨설팅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또 그때 MBA 갔다 와서 얼마 안 됐고 컨설팅이면 맥킨지가 삼성전자한테 하는 거 이런 게 컨설팅인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혹시 뭘 하시는 거지 하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딱 가서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다 몰려있는 데서 포스트잇 같은 거를 막 들고 쓰고 막 붙이면서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면서 마을 회의를 했죠. 그래서 집집마다 한 권씩 드리면서 보고 잘 하셔야 된다. 당부하고 왔거든요. 보고서를 읽어보신 분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이제 뭐 라면 냄비 받침으로나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랩 2950TV 제기 김중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오늘은 농촌 기본소득 실험을 우리가 지원하고 운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농촌 기본소득 실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 지원을 하고 계시는 임경수 박사님을 우리가 오늘 모셨습니다. 귀한 분을 오늘 또 모신 거지요. 네. 박사님, 간략하게 뭐 저희는 로컬 활동가라고 이제 네. 소개를 하고 싶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출발점에서 하신 걸로 근데 일단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그리고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이런 분을 통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임경수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사학위를 받고 호주에 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공대 나오고 석사학위는 대기업 연구 논문을 쓰고 관심이 바뀌어서 박사 논문을 농업으로 썼는데 거기에 가서 사실 퍼머컬처라고 하는 걸 배우고 농업이 살라 그러면 농촌 자체가 살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농촌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바꾸는 방법 뭐 이런 거를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회사를 조금 만들게 됐고요. 그러면서 회사를 만들면서 좀 고민해 보니까 이 회사 자체도 조금 어떤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 그래서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조금 하면서 회사를 좀 운영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직원들 월급을 그냥 3단계로 한다든지 뭐 요즘 얘기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약간 뭐 그 당시 이제 뭐 호주의 어떤 회사를 소개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가슴 뛰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를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래서 그런 노력들을 조금 했었고요. 사회적 기업 2장, 네. 2장이죠. 그러면서 그 회사가 5, 6년 운영하던 과정에서 이제 주식회사 이장이었는데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 제도가 생겼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게 됐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도가 없을 때 뭐 사회적 기업 활동을 했다고 해서 0세대 사회적 기업가로 불리기도 하고요. 0세대. 네. 사회적 기업하는 후배들 만나러 가면 화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화석. 0세대 화석. 우리는 뭐 감히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직함으로 꼬리표로 달고 계신 아주 귀한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방끈이나 뭐 여러 가지 스펙이나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이나 화려하신데 네. 사실 쉽지 않은 길을 걸으셨다면 걸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또 반대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네. 개인의 삶의 스토리를 좀 들어가 봐야 또 우리가 또 사람들이 좀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왜 농촌에 이렇게 꽂히신 거예요? 그리고 또 환경 전공하시다가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가신 거잖아요. 무슨 저기 한참 운동권 세대의 어떤 지역 하방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신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예. 환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 주로 석사 때 한 공부는 환경 오염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내지는 관리할 거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더 근본적인 방법은 오염이 안 생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뭘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해본 거죠. 그런데 처음엔 그걸 교육이라고 봤고요. 근데 아무리 교육에서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도 일종의 생활의 현장이 자연과 가깝지 않으면 이 문제는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연과 가장 밀접한 생활 현장이 어딜까?
봤더니 농업 현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일종의 농업과 관련된 학제 내지는 뭐 학교, 대학 이런 데서는 농업을 다 기술적으로만 자꾸 보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또 논문에서 집중했던 문제는 농업과 에너지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석유 자원에서 유발된 것을 많이 쓰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현재. 심지어는 친환경 농업도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업도. 네, 네. 석탄 화력. 그죠. 아니 뭐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 다 비닐 멀칭을 비닐하우스 하니까요. 비닐하우스에 비닐 멀칭을 하니까요. 비닐 자체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친환경 농업 제도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나온 농산물의 안정성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 뭐 환경, 친환경적이다, 생태적이다 이런 걸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이제 논문 쓰면서 알게 됐고 그거를 논문은 주제를 뭘로 쓰신 거죠? 그러니까 뭐 쌀 경작 체계의 환경 친화성에 관한 연구인데 이제 그거의 가장 큰 어떤 줄기가 에너지 투입을 비교하는 거죠. 에너지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석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 석유가 모자란다 그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건 농업 생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식량 안보랑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20년 동안 그게 중요하다고 떠들었는데 지금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석유 없이도 농사 짓는 곳이 있을까? 하고 찾아간 곳이 호주였고 그 호주에 갔던 마을 크리스탈 워터스라고 하는 마을에서 농사만 석유 없이 짓는 게 아니라 석유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생태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거기서 이제 퍼머컬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배웠고 저게 해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뭐 농사 방식뿐만 아니라 농촌 또는 지역 이런 곳을 지속 가능하게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도 뭔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고민으로 이게 넘어간 거죠. 농업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제 그 고민들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의 하두는 결국은 에너지 문제였고요. 그게 이제 지금은 기후 위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박사님 프로필을 찾으면서 좀 정리를 하면서 보니 퍼머컬처, 퍼마컬처 이렇게 돼 있어. 박사님이 농촌 쪽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이건 파머컬처겠군요. 농구의 문화. 이런 건가? 네. 이거 제 무식이 여기서 바로 들통이 나는데 원장님은 아셨어요? 아니, 저는 임경수 박사님 안 지가 한 15년 됐죠. 그러니까 그거 알았냐고요? 저도 저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임경수 박사님을 그런 줄 아셔도 알았어요. 그건 몰랐죠. 한글로 써놓으면 네. farmer라고 네. 이제 사람들이 오인을 많이 하죠. 네. 근데 이제 permanent라고 하는 말과 영구적인. 네네 네. 어그리컬처의 합성어고요. 예. 근데 이제 어그리가 빠지면서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꼭 농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그러니까 개념을 발전한 일종의 거죠. 친환경 운동주의의 한 갈래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약간 이제 친환경주의, 생태주의 그러면 약간 뭐라 할까요? 좀 더 근본적인 뭐 이런 것들로 또 상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퍼머컬처는 굉장히 실행력 있고 실천적인 것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물론 철학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얘기하기는 하지만 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야 될 때 생태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경험과 지식과 뭐 지혜와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석유 안 쓰면 뭐 전기를 쓴다든지 뭐 이런 오히려 생각이 드는데 실천이 참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막 뿌려놓고 나중에 가서 그냥 거두기만 하는 건지. 약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방치 농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밀밭이 이렇게 경사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밀만 심어놓으면 비가 오면 토양이 실려 내려가거든요. 그럼 등고선 모양으로 중간중간에 콩을 심습니다. 그러면 콩은 콩을 심는구나.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얘네를 빽빽히 심어놓으면 토양이 비가 와도 실려 내려가지 않고 콩과 식물이어서 얘네가 질소 고정을 하죠. 그걸 밀하고 나눴습니다. 그렇게 어떤 것들을 도입할 때 관계가 있게 도입을 하면 생태적으로 변하는 거죠. 또
동물을 키워요. 그런데 예전엔 그냥 동물만 키웠는데 거기에다 과일나무를 군데군데 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염소 같은 걸 키운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염소는 껍질을 먹기 때문에 껍질을 못 먹게 이렇게 철망을 씌웁니다. 네. 근데 이제 바람이 불면 과일이 떨어지겠죠. 그럼 그걸 누가 먹어요? 염소가 먹겠죠. 그렇죠. 그럼 세 가지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염소의 먹이를 덜 줘도 되죠. 이 낙과는 주워야 되거든요. 낙과를 안 주시면 여기서부터 바이러스가 배양돼서 오염이 돼요. 그걸 염소가 먹어주니까 그 일 안 해도 되죠. 염소가 똥을 싸줄 거 아니에요. 비료를 덜 줘도 되죠. 그 안에서 순환이 일어나게 해서 사람이 할 일들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투입할 걸 적게 투입하는 거죠. 또는 이제 이거는 지금 농업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집에 어떤 만약에 농촌 집이라면 바깥 수도를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손을 씻는다든지 내가 뜯어 먹을 것을 씻는다든지 세제 같은 걸 거의 안 쓴다고 가정을 하면 그 수도를 그냥 텃밭에 넣어버려요. 스며들어서 텃밭에 있는 작물들이 그 물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러면 그 텃밭은 따로 물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손만 씻으면 매일 물 주는 효과를 내요. 그렇게 텃밭과 집과의 관계를 그 개수대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런 방식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태적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얼핏 듣기로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뭐 논농사를 짓는데 거기다가 미꾸라지를 풀어놓는다든가 이런 뭐 그것도 퍼마컬처에서 쓰는 방법이죠. 퍼마컬처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퍼마컬처를 알지 못하는 일본에서 시도가 돼서 퍼마컬처를 연구하는 서구 학자들이 그걸 퍼마컬처 방식으로 연구해서 책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 농법이 퍼마컬처 원리에도 굉장히 충실한 거다 이래가지고 책을 내기도 했죠. 그게 퍼마컬처 원리로는 공간을 수직적으로 나눠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는 벼가 자라고 위에는 오리가 놀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경작지의 공간들도 평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3차원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퍼마컬처 원리에 따르면 이제 그거에 아주 충실한 그리고 시너지를 내게 한 그런 어떤 사례를 보는 거죠. 그렇구나. 퍼마컬처 오늘 아주 좋은 귀한 이제 공부가 됐는데 제가 처음에 박사님 생각할 때 아주 묵직하게 농촌에서 실천 활동을 벌여온 어떤 뚝심 뭐 이런 쪽으로 연상이 됐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박사님은 약간 영리한 천재, 게으른 천재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뭔 말이냐면 1타 3피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조금 움직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얻는 이런 것들. 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성향이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게을러 거는 잘 모르겠고 여하튼 좀 개구지긴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과 늘 가까이 뛰어놀면서 실질적인 어떤 삶의 지식들, 그러니까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뭔가 배우고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네요. 게으르시기에는 근데 한쪽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면은 다음날 아침에 보고서 간 편이에요. 그렇죠. 게으르시기에는 너무 바쁘세요. 아니, 그건 너무 완벽하신 건데요.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열정적이고. 일단 뭐 활동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 호주에 갔다 오면 돌아오셔가지고 그럼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 활동들이 이제 농촌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각오하고 어떤 생각 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실 이제 처음은 풀무학교에 갔었어요. 농촌을 잘 몰라서 풀무학교에 가면 농촌을 좀 많이 알 수도 있고 또 풀무학교가 워낙 농촌 활동에 선구적인 일들을 하니까 거기 가서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풀무학교에 갔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자꾸 후배들이 그때 한창 벤처붐이 불어가지고 뭐 제가 언제쯤이었죠?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 항상 벤처 그런 이제 낙한 버블 바로 직전이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뭐 해보자 뭐 이렇게 돼서 그렇게 돼서 또 그 전에 그냥 그걸 회사로 만들 생각은 아니었지만 교보 재단으로부터 저희가 돈을 받아가지고 유기농 생산자 정보를 수록한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이트 이름이 인터넷 이장이었거든요. 인터넷 이장. 네, 그래서 그거가 100여 명 정도 있는 유기농 생산자들의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어서 따지면 뭐 지금 있는 약간 플랫폼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 뭐 유기농
뭐 쇼핑몰로 간다든지 뭐 이런 뭐 하여튼 벤처를 조금 해보자라고 후배들이 뭐 자꾸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호주에서 배운 걸 이제 적용하려고 고민하다 보니 강원도에서 농촌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이후에 농촌 마을을 정부가 지원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그때 새농어촌 건설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새 농어촌 건설 운동. 네, 새마을 운동이죠. 제가 따지면 어. 그거를 했는데, 근데 그 제도가 지금 생각해도 나쁘지 않은 제도였어요. 왜냐하면 마을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상금으로 5억을 줘요. 지금은 사업계획서를 내야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정부가 요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상금으로 주니까 마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례를 보니까 그 전에 받았던 마을은 소를 2마리씩 집집마다 사서 나눠 가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린 소를 키워가지고 이제 팔아서 소득을 하게 한 거죠. 대신에 그 마을이 그렇게 얻는 수익의 얼마는 다시 마을에 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제도였는데, 정책이었는데, 이제 그걸 받고자 하는 마을을 가서 도와드리는 일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요즘 하게 되는 마을 컨설팅의 시초가 된 거죠. 마을 컨설팅. 네. 사실 마을 컨설팅을 그때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렇게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정착된 개념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런 필요가 있는 마을들은 대학에 많이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은 보고서를 만들죠. 뭐 5년차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뭐 대학이든 연구기관이든 사실 주민들의 의견 반영하는 건 조금 소극적인 방식이었고요. 예.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계획을 해준다고 주민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는 말을 한 2개 마을 정도 하고 나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초기에 일종의 인큐베이팅까지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농촌 마을 주민들은 발전할 수 없다. 그럼 그 개념은 뭐 기본 계획을 해주는 용역이 아니니까 컨설팅이라고 하는 말을 쓰자. 그래서 이제 막 지자체가 기본 계획 용역 뭐 이렇게 용역을 주면 거기에다가 기본 계획 및 컨설팅 용역 이래서 막 끼워 넣기 시작한 거죠. 용역 받을 때부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컨설팅 개념이 막 보편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컨설팅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회사에서 온 줄 알고 우리 마을 땅 팔 거 없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해를 많이 받으시면서 그렇습니다. 공병상련을 좀 느낍니다. 제가 그 출발을 그 뉴스통신 기자로 했잖아요. 그래서 연합통신이라고도 불렸고, 그러면 저희 회사로 항상 전화가 걸려와서 우리 집 전화 고장났다고 고쳐달라고. 통신이라서. 그런 네. 갑자기 뭐랄까 그 친근감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제가 임경수 박사님 그 영세대 사회적 기업 가실 때 처음에 사회적 기업 네. 인증 받으셨을 때 저는 사회적 기업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치. 그래서 말씀을 딱 들었는데 마을 컨설팅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또 그때 MBA 갔다 와서 얼마 안 됐고 컨설팅이면은 맥킨지가 삼성전자한테 하는 거 이런 게 컨설팅인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도대체 뭘 하시는 거지 하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딱 가서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다 몰려 있는 데서 포스트잇 같은 걸 막 들고 쓰고 막 붙이면서 그래서 호의를 하면서 박사님 이러시더라고요. 활동을 좀 폄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딱 예. 감이 온 거죠. 그 예. 전까지는 마을 계획이라는 거 이렇게 5개년 계획 대학에서 어떤 연구자가 딱 써서 딱 주면은 마을 주민들 받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는 상황이었다면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주민들 얘기를 모아가지고 거기서부터 계획을 만들었다 이런 그 말씀.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저기 재밌더라고. 우리도 컨설팅을 저번에 그럼 같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농촌인 것처럼 회의를 하면서 네네네. 포스트잇 갖고 우리도 회의를 했으니까 아. 매우 재밌더라고요. 말씀하신 맞아요. 대로 제가 네. 두 번째 마을 계획은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진 않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계획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면서 마을 회의를 했죠. 그래서 집집마다 한 권씩 드리면서 보고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지나서 이제 아까 말한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이제 상금을 받게 돼서
무슨 일을 시작하신다고 해서 가서 또 마을 회의를 하는데 보고서 읽어보신 분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이제 뭐 라면 냄비 받침으로나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보고서 쓰는 건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과정 자체를 주민들하고 하지 않는 한 주민들은 그냥 마을에 관해서 제가 하는 얘기 듣고 그냥 잊어버리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단 농촌에서 어떤 사회적으로서 활동을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왔으나 현실 속에서 뿌리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도 또 네. 겪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완주에서의 실험은 되게 그래도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잠깐 소개를 그 부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마을 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0년 동안 100여 개 마을 정도 컨설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